자,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 이게 들어오자마자 사실 이 향이 굉장히 좋아서 난립니다 여기. 바다 상회의 바다 보물. 오늘 여러분들께 이렇게 진상을 했습니다. 바다 보물을 줄여서 바보. 네. 바보 상회. 아이고 세상에, 요겁니다, 이거 요거. 쥐포 같은데. 뭐죠 이거? 그리고 또 요즘에 품절 사태를 빚고 있는 오징어 입, 오징어 참 스테이크. 이쁘네. 네. 들어가고 싶습니다. 아, 그래. 자, 이렇게 해서 바보상의 건어물 세트가 완성됩니다. 오, 눈앞에 복도가 확 펼쳐집니다. 후회하기 싫으시죠? 아 진짜. 사먹고 짜증나잖아요. 이 바보상회는 여러분들을 속이지 않습니다. 바보상회의 건어물 안주 선물 세트를 여러분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명절 선물은 역시 바다보물, 바보상회의 바다보물 건어물 세트 많은 사랑 바라겠습니다. 김용민닷컴 혹은 바보상회. 자, 오늘 또 세상에 비타샵 그린 스무디를 만드는 비타샵에서 배도라지 생강진액 지금 아플 때 이거 먹으면 돼요. 목 감기에 걸렸는데. 네, 그렇습니다. 미디어 오늘 게스트 힘들어 보이. 미세먼지로 기관지 안 좋은 분들을 위한 상품. 기관지? 네, 저를 위한 거네요. 오, 네. 목에 좋기로 이미 널리 먹어야겠다. 알려진 배도라지 생강을 최고의 재료와 최적의 배합으로 비타샵이 만들었어요. 아이들도 잘 마셔가지고 갈증 날 때 음료수 대용으로 훌륭합니다. 예, 배도라지 드셔야 돼. 예, 아이 많이 키우시잖아. 집에 있습니다. 이게 다른 배도. 에이, 비타샵게 아니면 의미가 없지. 딴 거는 다 가짜예요, 가짜. 네. 배도라지 뭐 생강진에 다 가짜입니다. 그냥 가짜를 넣은 거예요, 그냥. 응?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옥현이가 편집해줘요. 옥현이가 다 편집해줘요. 예. 네. 자, 이 비타샵 배도라지 생강진액의 근원은 배숙입니다. 배를 이제 배속. 뭐지? 숙성 네. 숙성시킨 거. 배숙은 기침 나올 때 기관지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 먹었던 음료 가운데 하나인데 폐에 좋은 사포닌, 루테올린 성분이 풍부한 배와 도라지를 생강과 배추와 함께 끓여 먹는 음식입니다. 배숙은 매우 귀해서 조선시대에는 민간에서는 구경도 못했고 오직 궁중에만 있었어요. 자, 보통 과일은 비타민C가 풍부해서 생으로 먹는 게 더 좋다 알려져 있지만은 배의 경우는 달라요. 열을 가할수록 비타민C는 영양소들이 파괴되죠. 크게 네. 상승해서 몸의 해독 작용에 도움을 줍니다. 배 85%, 도라지 13%, 생강 2%, 오. 포르말린 1%. 우라늄 0.2%. 대본대로 하시오. 네. 배 85, 도라지 13, 생강 2%의 조합으로 가마솥에서 10시간 달였습니다. 가마솥에서 은은하게 장시간 달여야 배, 도라지, 생강의 유효 성분이 보다 온전히 추출되기 때문입니다. 자, 모든 원료는 국내산 246항목의 잔류 농약 검사에서 안전한 재료만 엄선합니다. 자, 배도라지 생강진액 비타샵에서 만들었습니다. 배도라지 생강진액 요거 30호 네. 27,000원. 27,000원으로 한 포에 900원. 그렇죠. 정말 최저가에 판매합니다. 그쵸. 예, 하늘이 내린 그런 은혜로운 음식입니다. 네. 자, 배도라지 생강진액 지금부터 시음하겠습니다. 예. 사실 아침마다 배즙을 먹거든요. 아, 그래요? 네, 좋은 것 같더라고요. 가위 있으니까요. 아 예. 가짜. 나는 도구를 쓸 줄 몰라. 먼저 쓰. 아, 형님이시구나. 선배예요? 네. 나이는 어떻게 돼요? 선배. 네. 제가 더 많습니다. 몇 살? 한 2살? 3살? 아니, 몇 년생? 저 82년생이에요. 아니 김정은이 84년생인데 동생이에요, 저보다. 김정은이 한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될 때 당신 뭐 했어요? 욕이나 듣고 있을지 모르겠어. 오늘 오기 잘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몸에 좋은 거를. 그렇습니다. 근데 굉장히 광고를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옆에서 지켜보니까. 대신 방송을 열정적으로 안 해요. 자요. 오, 이거 맛있다. 이 되게 맛있어 지금. 와, 이게 무슨 어우. 꿀물. 네. 꿀물 같아, 꿀물. 네. 달달하네요. 또 먹어야지 그러면. 자, 뜯어. 또 먹어야지. 아, 이거 맛있네. 네.
맛있어. 더 드셔. 감사합니다. 뭐 여기 저 우리 뭐 드릴 건 없고 이런 거나 좀 먹으면서. 우리 여기 뜯을 수 있어. 그래. 오, 이 맛있어요. 오, 진짜 맛있어. 와, 여러분 색깔도 좀 맛있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 사실 그 배즙 중에는 너무 기분 나쁘게 달아가지고 먹다가 좀 질리는 경우가 있는데 아, 이거 적당해요. 이건 네. 딱 맞아요, 딱. 맛있다. 맛있죠? 또 먹어야지. 아, 비타샵이 이런 것도 만드는군요. 피타샵이 저 양파즙도 만들었어요. 거기 자색 양파즙 만들고 또 지난번에 뭐였죠? 양배추. 양배추. 아, 양배추. 다음에 이제 또 무슨 즙을 만들까? 담배즙을 담배즙을 만들 예정이에요. 담배를 달여가지고 담배를 달여가지고. 네. 꽁초 모았다. 네, 뭐든지 재활용할 수 고생 있어요. 많으세요. 극한 직업이야, 극한 직업. 예. 항상 이렇게 웃는 얼굴로. 아는데 뭐 그때 고칠레오 할 때 유시민 작가님한테도 이제 책을 드렸는데 책을 드리면서 이제 유시민 작가님과 관련된 오보도 있습니다. 말씀드렸어요. 많았을 거예요 아마. 그게 이제 2001년 4월 14일자 조선일보 사설이었는데요. 사설 제목이 이제 토론의 기본 안 지키는 TV 사회자. 이 100분 토론이었는데 네. 100분 토론의 주제가 이제 신문고시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이거였습니다. 아 이거는 자기들하고 연관된 예, 주제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예. 여기였는데 이해충돌금지. 예, 근데 유시민 씨가 한쪽으로 기우는 진행을 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조선일보에서 그러면서 유시민 씨가 이날 방송에서 신문고시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으로서 라면서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비판을 합니다. 예. 실제로 이런 말을 했다면 좀 뭐 비판의 여지는 있었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예. 그런데 전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전혀 이런 말이 안 들렸어요. 네. 그러니까 팩트는 이제 그 당시에 나왔던 교수를 향해서 이제 찬성을 하시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수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네. 찬성한다는 게 아니라 예. 당신이 신문고시에 찬성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라면서 오히려 이제 조선일보 쪽 입장을 대변하는 질문을 유시민 진행자가 했었어요. 그때. 네. 근데 이거를 완전히 잘못 비틀어가지고 사설을 써버린 거죠. 사설을. 예. 야. 그래서 이 유시민 씨가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했고 네.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 조정 결정이 나왔었고 조선일보는 이제 MBC와 유시민 씨에게 예. 유감의 뜻을 표한다 이렇게 정적 보도문을 네. 실었어요. 아무튼 이때 이 야마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그 당시에 유시민 씨도 별로 안 좋아했고 또 이 신문고시라는 주제를 다루는 것도 안 불편했고. 좋아했는데 그런 찰나에 뭔가 잘못 듣고 혹은 뭐 그러니까 잘못 듣고 잘 걸렸다 싶어서 어떤 팩트 체크를 하지 않고 그냥 사설로 제가 봤을 찍었다가, 때 예. 노리고 있다가 잘못 들은 거야. 자기가 원하고 싶은 그대로 들은 거죠. 너무 거기 몰입한 나머지. 그러다 개망신 당한 케이스라고 봅니다. 아무튼 그때 이제 조선일보는 지속적으로 유시민 진행자의 하차를 요구를 했어요. 그렇지. 그래서 결국 이제 유시민 씨가 2002년 1월에 하차를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손석희 사장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조선일보가 한 줄 쓰면은 굉장히 위력이 있었어요. 한 방이 됐다고. 그래서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었어요. 유시민 작가도. 유시민 작가는 100분 토론 내려오고 나서 또 많은 역할을 했었죠. 예. 네. 뭐 그것 때문에 정계에 입문하기도 했고. 예. 근데 조선일보는 이렇게 이런 비슷한 후보를 흔히 봅니다. 자주 봐요. 근데 그 내부적으로 이게 손해 아닙니까? 한 1,000만 원씩 물어주고 이런 뭐 팩트 검증 체계 같은 게 없나요? 검증 체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 본인들이 계속 1등 신문을 자처하는데 네. 그 1등 신문이라는 위치에 비해서는 그 팩트 검증이 너무 소홀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는 저는 그 지나친 당파성에
따른다고 보는데 당파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야마를 너무 세게 잡는 거예요. 야마를 너무 세게 잡다 보니까 오보가 계속 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너무 좀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쓰려다 보니까 작은 팩트를 뭔가 확대한다든지 왜곡한다든지 그런 식의 것들이 발생하거든요. 말씀드리면서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77페이지 보면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네. 스승의 날에 예.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학교 폭력 참 이해가 안 가요. 그건 전적으로 선생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승의 날에 선생님들 앞에서 선생님들 잘못이다라고 한 거예요. 아, 그래요. 학교 폭력은 선생님 잘못이다. 예, 예. 선생님들의 날인데. 학교 폭력, 참 이해가요. 그건 전적으로 성인들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선생님 잘못이라고 했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조선일보가 예. 이 스승의 날 학생들 앞에서 학교 폭력을 일방적으로 교사 탓으로 돌린 박 시장 발언이 적절했느냐 지적이 나온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 폭력 참 이해가 안 가요. 그건 전적으로 선생님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해요라고 이게 조선일보가 보도했는데 실상은 오보였다는 선생님이 거죠. 아니라 성인들의 잘못이라고 저는 예. 생각해요. 예. 그건 전혀 다르지. 전혀 다른 맥락이지. 그러니까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고 네. 성인들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네. 그거를 선생님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조선일보가. 오. 그래서 이걸 또 이제 정정 보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례들이 많은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당파성, 지나치게 야마를 잡아서 박원순을 근데 조절한. 그게 의도적으로 바꾼 걸까? 그렇게 들린 걸까? 혹시 이런 건 아닐까요? 이거 오보를 내더라도 아니 서울시장 박원순 씨, 당신이 우리 조선일보한테 개겨 덤벼 앞으로 피곤할 텐데 뭐 이런 차원의 압박이 통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오보를 내도 시침이 뚝 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떤 게 맞아요? 뭐 그거를 쉽게 짐작하기는 어려운데요. 근데 조선일보 기자들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전에 듣기로는 데스크에서 어떤 그런 것들을 기사거리를 요구하는 거죠. 데스크가 좋아할 만한 기사거리를 가져와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누기 선배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환청이 들리는 순간이 오는 거죠. 듣고 싶은 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야마가 팩트를 너무 앞서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오보로 발생을 하는데 근데 조선일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요즘에는 그 당사자가 그렇게 보도한 것에 대해서 웬만하면 다 항의하고 말이 안 통하면은 소송 걸기도 하잖아요. 그러려면 그렇죠. 기자가 자기를 어떻게 뭐랄까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되게 녹취하지 않나요? 네, 그렇죠. 녹음하지 않나요? 네, 네. 그러면 그게 진짜 귀신이 들린 것처럼 흔히 말하는 정철훈 선수가 얘기한 흔히 말하는 환청. 그 자기가 딱 세운 틀거리가 있잖아. 네. 거기에 그거를 한참 생각하다 보면 김영민 선수가 관훈 라이트 클럽에서 얘기하는 광고에서 얘기하는 보랄 광고 이것도 김영민 욕쟁이, 김영민 욕쟁이 요거 한번 걸려라. 이런 관점에서 보잖아. 그럼 그게 욕으로 들린다니까? 욕 맞는 것 같은데. 그럼 난 그렇게 얘기하겠네. 불알 얘기하는 거야? 애들 본다면서. 그게 그 데스킹 과정이나 그 오탈자 과정에서도 뭔가 쓰이면 그게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아니 녹취를 했음에도 그럼 녹취를 했음에도 그게 야 이건 병이네. 그게 씌이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기자가 팩트라든가 이런 거를 좀 냉정하게 바라보려고 하기보다는 자기가 세운 그거에 팩트를 짜맞추기 시작하면 이게 점핑하게 되더라고. 근데 이게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쭉 신문을 계속 몇 명이서 계속 봤는데 이 오탈자가 안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이렇게 막 귀신 씌인 것처럼 막 그럴 경우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조선일보처럼 막 유시민 작가의 경우 그리고 또 박원순 시장의 경우처럼 뭔가 특정 쪽에만 이렇게 이런 보도가 쭉 이어진다면 이거는 좀 고의를 의심해 정철훈 선수도 얘기했지만 이런 거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말 안 했는데 하고 금방 탄론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근데도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건 이건 의도적인 거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 뭐가 쓰였어요. 역대 최악의 그 오보가 SBS 그 네. 찐빵 소녀라면은 최악의 언론사는
뭡니까? 가지수로 보나 보도 양태로 보나 뭐 말 하나만 합니까? 말 하나만 하요? 조선일보 기자들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틀을 잡고 지금 정철웅 기자한테 지금 아니 저자한테 그거 물어볼 수 있지 그건. 최악의 언론사들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네. 하나를 솔직히 꼽기가 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목차만 봐도 네. 그 다 들어가 있어 지금 얼마나 언론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예. 저는 조선일보가 이제 예를 들면 부끄러워해야 되잖아요. 작은 오보라도 뭔가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민망하죠, 부끄럽고. 근데 부끄러움을 모른다면은 그는 언론사가 아니죠. 예, 그는 이제 최악이고 더 이상 언론으로서 그 기능할 수 없는 데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여기 보면 그 제가 낸 오보도 여기 있어요. 아 본인도 오보를 했습니까? 예, 저도 오보를 냈죠. 기자는 오보 다 내죠. 저도 이제 뭐 자진 납세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래요? 이 책을 낸 이유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머릿말에 머릿말에 있어요. 머릿말에 머릿말이 이렇게 있는데. 두껍습니까? 이게 머릿말이야. 아무튼 저도 오보를 낸 적이 있는데 제가 이 책에 담은 오보 내용은 뭐냐면 2011년에 그 SBS에서 오보를 내거든요. 네. 그 장자연 친필 편지. 장자연 2주기에 맞춰서 SBS가 이제 장자연 친필 편지. 그게 이제 전준우라는 사람이 예. 조작을 했던. 예. 그래서 이제 국가수 감정 결과 나오고 이제 뭐 사과 방송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당시 SBS 보도를 인용한 기사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SBS가 잘못 보도한 내용을 인용한 기사가 남아 있었는데 한겨레가 SBS의 잘못된 기사를 인용한 기사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걸 제가 인용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보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 본인 잘못은 아니지. 아니 근데 뭐 어쨌든 그거는 오보를 낸 게 맞으니까요. 소송 걸면은 이거는 문제를 삼을 수가 없는 게 나는 그 어떤 언론 보도, 공신력 있는 언론의 보도를 갖고 인용했을 뿐이다. 이러면 법적 책임은 없지만 기자는 그 이상의 그 이상의 책임이 어떤 있죠. 그렇지. 책임감을 바로 갖는 졌습니다 거죠. 내고 했었고 예. 또 이제 국감 때 오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국감 때 이제 의원실에서 보도자를 많이 뿌리는데 왜냐하면 굉장히 자극적으로 해야 실리니까. 네, 근데 이제 수치가 잘못되는 경우가 좀 많고요. 그러니까 보좌관들도 뭐 역시 신이 아니고 밤새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기자들이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좀 많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만우절에도 오보가 많이 나요. 그거 많이 나죠. 네. 진짜 많이 나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 오보라는 게 좀 반복되고 있거든요. 어떤 그 시스템상의 문제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중앙일보가 한번 오보를 냅니다. 만우절날. 그래서 조선일보가 그거를 이제 바로 잡으면서 좀 뭐 이제 좀 승리의 웃음을 지었죠. 바로 그 다음에 또 조선일보가 만우절에 오보를 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만우절 오보도 반복되고 국감 오보도 반복되고 그러니까 반복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사실 오보가 반복되고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 이 우리가 뉴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거짓말에 가까운 것들이 많고 그래서 오보를 좀 기억하는 게 전반적인 그 언론 그 신뢰도에 있어서도 좋다. 근데 그러기엔 또 우리나라 언론들이 기자로부터 뉴스를 생산하라고 하는 압박이 상당하단 말이죠. 네. 그렇죠. 하루 대충 한 몇 건 내야 기자들한테서. 저는 아마 정철웅 기자, 정상근 기자도 다 경험이 있었지만 제가 하루에 단신 이런 거 말고요. 보도자료 이런 거 말고 하루에 제일 많이 썼던 게 개수가 13개까지 써봤어요. 13개. 하루에. 그때가 그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그 시즌 때 미친 듯이 써야 됐어 진짜. 그냥 보도자료가 아니라 정말로 그냥 기사 하나 완결된 형태로 쓰는. 아마 비슷한 경우 다 있을걸요? 그렇죠. 이렇게 많이 쓸 때도 있고. 근데 사실 요즘 뭐 기자들 고민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좀 초점이 옮겨가면서 뭐 지면에 있을 때는 어느 때는 좀 기사가 빠질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그거 이제 방송도 마찬가지고 그쪽 뭐 워낙 인력이 많으니까. 근데 인터넷 매체 뭐 작은 매체 같은 경우에는 이 하루에 뭐 기사를 몇 개 쓰지 않으면은 뭐 유무원의 압박이 있거나 맞아요. 본인 스스로 눈치를 보거나 그런 기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보가 굉장히 습관처럼 될 수밖에 없고 기사도 되게 성의가 없어지고 네, 다 이게 문제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그 언론의 수익 구조가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요. 포털에 맞아요. 그냥 딱 실어가지고 뭐 검색이나 아니면 뭐 포털에 전지를 받거나 뭐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네. 기사 건수가 되게 중요해지는 거죠. 기사 질보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렇게 기사를 마구잡이로 쏟아내야 하다 보면은 오보에 대해서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어떡하나. 관대해지는 사회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무감각해지는. 근데 사실은 언론의 보도는요. 우리가 뭐 제가 나중에 논문을 쓰고 나서 알았는데 야 언론의 보도는 정말 어마어마한 막중한 그런 어떤 권위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그렇죠. 뭐 지금이야 언론이 많으니까 뭐 언론들이 다 그냥 비슷해 보이고 가벼워 보여도 1910년대 20년대 그는 언론이 곧 진리였어요. 어? 언론에 보도 난 거를 기준으로 팩트가 구성이 돼. 역사가 구성이 된다니까. 근데 예를 들어 거기서 수치가 틀리고 막 찬탁을 반탁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고 해버리면은 그 순간은 역사가 완전히 왜곡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진짜 오보에 대해서는 언론사들이 정말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은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부끄러워하면 안 돼. 네. 왜냐면 이 자체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정의로 여기고 진실로 여기기 때문에 이런 거짓말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것도 안 되지만 실수로 했을 경우라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아 사과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제 기억으로 1986년도에 네. 김일성 사망 오보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조선일보. 네, 조선일보가 그때 일보를 썼었는데 오보가 나니까 그때 언론이 어떤 식으로 프레임을 짰냐면 이 북괴의 농간에 잠깐만, 놀아났다. 죄송한데. 예. 배즙 좀 줘봐요. 난뭐 이렇게 사인을 배즙 뚫어. 열어. 이거 다 먹은 건데 이거 달라고. 이거부터. 너무 맛있네. 아 이게 진짜 먹어봐야 돼. 뭐야? 왜 이렇게 맛있어? 아이고. 자 공급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드셔. 아. 자 공급하겠습니다. 자 계속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 당시 언론이 뭐 이렇게 군부 독재의 어떤 권력의 개였다라고 하지만 네. 너무나 명백한 오보를 냈잖아요. 김일성 사망 오보를 냈으면 예. 최소한의 사과가 있었어야 되는데 예. 북괴의 농간에 놀아났다 이러면서 김일성을 비난을 하는 아니 거죠. 북괴가 김일성 주석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한 마디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뭐 그 오보 과정이 좀 복잡한데 어쨌든 좀 그런 과정들이 이제 역사가 쌓이면서 그 한국의 뉴스 수용자들은 이제 다른 나라의 뉴스 수용자에 비해서 언론을 신뢰하지 않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오보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냉소 같은 것들이 계속 마찬가지로 쌓인 거죠, 비례해서. 그래서 이제 이 언론의 신뢰를 회복하는 문제가 생각보다 간단치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북괴가 장난을 쳤다. 우리가 놀아났다. 그건 현송월. 어. 현송월이 뭐 총살당했다. 아직도 기사 있거든. 네. 기사가 남아 있어요. 근데 미디어오늘의 그 취재 기자 인터뷰했던데. 예, 맞습니다. 네. 김도현 기자가 아마 인터뷰했던 네, 것 같은데. 아직도 단독 붙어 있어. 현송월 오보 낸 사람이야. 근데 그 뭐래? 뭐라 그랬더라? 뭐 하여튼 사실상 뭐 오보가 된 건 결과적으로 맞다. 오보 뭐 맞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그걸 왜 안 지워? 지우든지 사과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건 전혀 없어요. 취재하기 전까지는 그런 입장 표명 자체가 없었잖아요. 이게 봐봐. 이게 기본적으로 잘못했을 때 바로 잡는 언론사가 정상이고요. 그렇지 않은 언론사는 다 사입이에요. 이 사람이 안용현 논설위원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2013년 8월에 베이징 특파원 시절에 쓴 기사였어요. 이 김정은 옛 애인 등 10여 명 음란물 찍어 총살돼라는 기사에서 이제 현송월 씨를 포함해서 이제 예수가 한 10명이 이제 총살이 됐다라는 보도를 냈는데 이 사람이 미디어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보도에 오보인 건 맞다. 보도에 언급된 다른 사람들은 처벌된 게 맞을 것이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아닌 걸로 알고 있다. 현송월 부분은 결과적으로 오보가 맞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오보도 음란물 총살 이 정도 됐으면은 해야지 진짜. 그러니까 이제 제 취재원 중에 이제 북에서 온 분이 계세요. 네. 취재원 중에 이제 실제로 난파에서 간첩 활동을 하셨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이제 오보 피해자예요. 오보 피해자인데 조중동은 진짜 쓰레기다 그런 말 하죠. 아 탈북자가. 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이렇게 저걸 봐주지 말고 다 죽여야 된다.
진짜? 네, 그런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런 건 이제 기사에 담지 않았죠. 예. 탈북했어요? 근데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냐면 이제 내가 북한에 있다가 이제 남한에 와서 보니까 이 조중동의 북한 관련 기사는 다 소설이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전혀 믿을 수 있는 내용이 없다. 근데 너무 이제 그게 국민들에 끼치는 해악이 크기 때문에 뭐 기자들 다 죽여야 된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런 말까지 했어요. 좀 진정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럴 정도로. 아무튼 그랬었는데 근데 뭐 비단 조중동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좀 총체적인 문제. 규모가 큰 언론일수록 뭐 작은 언론은 사실 뭐 그런 사과나 정정이 쉽겠죠. 그러나 큰 언론사는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 오보라고 인정하고 사과하는 순간 데스킹 과정을 거쳤던 그 모든 말하자면은 시스템이 이제 붕괴되는 거니까. 뭐 무슨 기사를 검증했던 데스킹을 받던 사람들이 줄줄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야. 딴 얘기지만 김학의 건과 관련해서 무마시킨 사람들이 줄줄이 있었을 거 아니야. 네. 개통상. 그 사람들이 다 말하자면은 조사받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게 쉽겠냐 이거예요. 난 그래서 않죠. 검찰이 김학의 사건 재수사 난 못한다. 신뢰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어? 그 사람들부터 다 직무에서 배제하고 심판대에 올리지 않는 이상은 검찰이 자체적으로 김학의 건을 뭐 다시 진실을 파헤친다, 진상을 규명한다, 난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에서 이제 뭐 특히 검찰발 보도의 경우는 기자단과의 어떤 암묵적인 카르텔이 있고 검찰이 던져주는 거 위주로 또 기사를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008년에 광우병 사태 당시에도 이제 중앙일보에서 아주 대대적인 오보가 하나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였지? 그것도 조작 아니에요? 그게 오보보다는? 그러니까 거의 뭐 조작에 가까운데 그 아레사 빈슨의 그 병명이 VCJD가 아니다. 맞아요. 그게 중앙일보 기사였는데 검찰발 기사였는데 완전한 허위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보도가 사실이었으면 PD 수첩이 완전히 조작 방송을 했던 거였어요. 그렇지. 근데 그 당시에 중앙일보 기자가 그냥 검찰 관계자 말만 빌려가지고 써버리고 그 크로스 체크를 안 한 거죠. 그래서 완전히 오보가 났던 경우가 중앙일보 있는데 그때 되게 웃긴 보도 몇 가지 있었어요. 미국산 소고기 그 구워 먹는 시민들. 구워 먹는 시민들. 그 중앙일보 기자. 그가 뭐야 그게? 그 먹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촬영한 거 아니야. 그래서 맞아요. 먹는 사람이 없는데 먹는 사람이 자기들이 먹는 걸로 해가지고 촬영을 해서 먹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보도한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리고 밑에 이제 시민들이 이제 미국산 소고기를 먹고 있다라고. 경S님께서 얼마 전에 정철웅 기자 책 3권 구입했다고. 그래요? 고맙습니다. 몇 권을 쓰신 거예요 대체? 지금 몇 권이죠? 제가 4권째입니다. 요제프 게베스 내셨고 네. 지난번에 손석희 저널리즘 내셨고 박근혜 무너지다. 대한민국 최고의 손석희 전문가입니다. 또 네, 맞아요. 정철훈 기자가. 네. 그래서 또 최근에 그 정철훈 기자가 손석희 사장이 언론인으로 입문한 이래 최악의 스캔들에 휘말린 거 아닙니까 최근에? 그거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그거? 지금 뭐 휴대폰 포렌식 했다고 하니까요. 뭐 결과를 봐야죠. 근데 뭐 기자 입장이니까 뭐 누구 편들고 이런 거 못하겠지만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뭐 대략적으로 확실한 거는 그 김웅 씨가 원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습니까? 네. 손석희 사장이 뭔가 약점이 잡혀가지고 이 사람을 부당하게 JTBC에 취업시켰다는 게 김웅 주장 아닙니까? 취업시키려 했다는 게 취업시키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 시나리오는 틀렸다. 일단 뭐 여러 쟁점이 있을 텐데 일단 폭행 여부는 근데 그 손 사장 얘기를 하러 온 게 아닌데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래. 최고의 전문가니까. 네. 근데 그 손 사장 측에서도 증거가 충분히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JTBC 차원 또는 손 사장 차원에서 일부러 좀 대응을 안 한 측면이 있거든요. 괜히 한마디 하면은 네. 그게 또 다른 이슈를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그 경찰 조사에서 다 나올 것 같은데요. 나올 것 같다. 김웅 쪽이 원하는 게 뭐 손 사장의 JTBC 그 하차라고 한다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래요. 아니 그 KBS 쪽에 계신 분 중에
김웅을 좀 아는 사람 얘기가 있는데 네. 내가 자기가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다. 다만 이거 분명히 한번 하자. KBS는 잘리기 정말 어려운 직장이다. 근데 김웅은 잘렸다. 김웅은 잘렸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라고. KBS는 정말 진짜 나쁜 짓 하지 않고선 잘리기 네. 힘든 곳이다. 저 역시 들었는데 예. 네. 그 얘기만 하더라고. 네. 그리고 또 김웅 씨가 진짜 나쁜 짓 했는지 난 모르지. 그 사람을 전혀 모르니까. 근데 그 얘기 하더라고. 난. 저도 모릅니다만 예.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근데 참 그 손 사장께서 저희는 항상 뭐 애초부터 이게 뭘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은 뭐 어떤 맥락에서 지금 이 손석희에 대해서 태클이 들어왔는가? 나는 그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저는- 없어요. 음모론에 쉽게 빠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지만은. 이 손석희 사장 파문이 터졌을 때도 얘기했지만 그 정보의 소스가 어디인가 전 이걸 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근데 김웅 반드시 파야 됩니다. 김웅으로 봐서는 누가 시켰을 것 같진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시켰다가는 김웅이 나중에 당신 시키는 대로 했잖아 이러고 청구서를 내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쵸. 이건 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소스가 어디서 전달이 됐는가 그거를 파보면은 이 진짜 나쁜 새끼들이 말이야. 무슨 맞아요. 손 사장이 무슨 여자 관계 뭐 운운하고 있는데 진짜 이 나쁜 새끼들 아닙니까? 이거는 대응을 해야 돼요. 이거는. 아니면 다음에 또 합니다. 그때 그랬더니 손석희가 아무 일도 안 하더라. 뭔가 캥기는 게 있는가 보다. 또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예. 아무튼 저는 사실 이 건보다는 앞으로 좀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 그 흑석동 교통사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흑석동 교통사고. 예, 조선일보 방사장 집이 흑석동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 흑석동에서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어. 방사장 집이 워낙 크잖아요. 예. 집 안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아니 진짜로 그 사건이 있었어. 그 방사장 집이 어마어마하잖아. 아니 그거 어디 있는 거야 방사장 집이? 중앙대 그 부근에 네. 그 뭐지 산처럼 생긴 네. 그게 전부 방사장 집이야. 그 중앙대에서 국립현충원으로 넘어가는 어. 그 길목에 왜 조선일보 미술관 같은 거 있는 그 일대가 전부 방사장 집이야. 방타운이야 그 방타운. 뮤지엄 방타운. 있는 거긴데. 근데 근데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 네. 방타운. 이제 방성사장 집이 있으면 그 주변이 이제 숲으로 이제 둘러싸여 있는 네네 구도인데 그렇죠. 예. 그 안에 있던 차가 그 이탈해가지고 도로로 이탈해서 이제 숲으로 직진해가지고 그 이제 벽 있잖아요. 네. 집을 둘러싸고 있는 네. 그 벽을 뚫고 나온 사건이에요. 오. 차가 벽을 뚫고 나온 거예요. 방사장 벽을. 네, 방사장 집의 벽을 안에서 이제 나온 거죠. 차가. 그때 저를 그걸 한번 썼었지. 아니요, 그걸 제가 이제 보고만 선배한테 했나? 보고만 하고 기사 맞아, 못 맞아. 썼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그때 이제 시사인 기자가 사진을 찍어서 제보를 해줬어요. 방사장 집 앞인데 지금 상황이 이렇다. 근데 차가 이제 집 안에서 이제 뚫고 나왔는데 만화 같은 장면이야. 근데 이제 정보 보고를 했었어 진짜.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왜 주목을 해야 되냐면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그 김영수 씨. 예, 그 음주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큰아들. 그렇지. 그 근데 이게- 방용훈의 그 근데 이게 아들. 뭐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건 정황상 이제 차가 흑석동 방사장 집 안으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예. 들어갔거나 혹은 들어갔다가 나오거나 아무튼 어쨌든 차가 들어갔는데 들어왔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차가 탈선을 해가지고 이제 벽을 바꿔서 나온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운전기사가 실수로 급발진을 했거나 아니면 운전기사가 술에 취해 있었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사건이 이제 기사화되지는 않았었고 근데 이제 최근에 그런 뭐 방 씨 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의혹 그게 얘기가 나오는데 시점이 맞아요? 시점이 맞아요? 아니요 시점이 맞는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이 사실 이제 얼개를 엮어보면 하나의 그 맥락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아, 그 집에는 방상훈 씨만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나 드나들 수는 있겠죠. 뭐 큰아들이 올 수도 있고 작은아들이 올 수도 있고 뭐 사촌 뭐 친척이 올 수도 있고 다양한데 어쨌든 그 차는 굉장히 그 비싼 차가 맞고요. 아마 방 사장 측에서 이용하던 차일 수도 있는데 또 제가 그 차 번호까지 적어놓고 다녔었어요. 근데 어쨌든 분명한 거는 그 집 내부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이제 차가 이제 어쨌든 방 씨 일가의 차량이 거의 뭐 예, 확률이 되게 확실할 높고 거 아니에요. 예. 그게 관용차든 뭐든 어쨌든 밖에서 뚫고 들어간 게 아니라 안에서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안에서 나왔어. 아니 갑자기 벽에서 차가 튀어나와. 근데 이제 그게 만약에 이제 추정을 했을 때 음주운전을 한 누군가가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막 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이 경우에는 음주운전 적발이 안 됐을 거라고 또 추정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뭐 그런 것들. 근데 이제 뭐 방 씨와 관련돼서 사실 이런 거 말고도 좀 쟁여놓은 의혹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왔던 건 이제 박용훈 씨 저기 그 코리안 호텔 사장의 큰아들 얘기가 나왔었지만 저희가 이제 입수했던 정보들 중에는 이제 그 큰아들 말고 다른 쪽의 아들도 그런 음주운전 무마 의혹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다른 쪽이라면 저기 방상훈 쪽? 그렇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저희가 방정호하고 방준호. 근데 어쨌든 저희가 그것도 기사를 못했는데 저희가 팩트 체크를 못해서 근데 아무튼 그런 어떤 제보나 정황들은 계속 이제 쌓여 왔었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 것들이 뭔가 하나씩 터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국면에서는 뭐 되게 소모적인 그런 뭐 손석희, 김은 그런 것보다는 방 씨가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나. 아 맞습니다. 우리 또 정철원 기자가 또 조선일보 장기간 동안 또 네, 추적 오래 담당을 했죠. 했었죠. 예. 그 뭐 저기 아는 사람도 많겠네 조선일보에. 제가 미디어오늘 입사해서 2달 만에 형사 고소를 당했는데 그게 TV조선이었어요. 누가 그런지도 얘기해줘. 누가 그러는지 지금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누구였나요? 그때 그 본부장 아니었어? 본부장? 본부장이요. 그때 강효상? 본부장 강효상이었던 것 같아요. 강효상. 네, 네. 내가 알기로는 그랬던 것 같은데. 뭐 무혐의로 끝났었고요. 그래요. 네, 근데 저희 그 미디어오늘 기자들이 뭐 두 분은 훨씬 잘 아시겠지만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 기자 한 명당 소송 건수 제일 많을 거예요. 기자들이 엄청 많이 소송을 올렸죠. 안 당해본 기자가 없어요. 정상근 기자는 아닐 겁니다. 편견을 크게 믿도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많이 걸렸어요? 오, 그럼요. 이렇게 저기 뭐야 요리조리 잘 피해가는 위험한 일이라면 아예 근처도 안 가는. 그럼요. 한국 언론은 그런 걸 가리지 않아. 그래요? 무조건 걸어. 내 바이럴이 뒤에 있었는데 나. 페이드라만 걸어야지. 그 여기 나왔는데 네. 저희 미디어오늘 구독도 좀 많이 구독.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 자, 예. 자 저기 이제 022644에 9944. 네. 외우고 아니 인터넷으로 하셔도 되고 아, 예. 저도 독자가 됐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독자가 됐고 후원을 하시면 신문이 자동으로 갑니다. 그러기도 하고 PDF로도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PDF로. 예. 예. 그러니까 후원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그 쓸데없는 또 다이어리 이런 거 보내시더라고. 예, 쓰지도 않는 거. 예. 그래도 뭐 구독해 주시니까 감사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예, 그래요. 주울 게 그런 거밖에 없어. 그거밖에 없어요. 분발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아, 정말 고생 많은 우리 정철웅 기자. 뉴스와 거짓말. 이 책은요, 제가 지금 쭉 봤는데, 네. 요 책꽂이에 꽂을 가치가 있는 폼이 나는 책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 언론이 어떤 짓을 했는가, 또 앞으로 한국 언론을 볼 때는 이런 오보들을 통해서 네. 한국 언론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교본이 하겠습니다. 뉴스와 거짓말 우리 정철웅 기자의 책 주목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제프 괴베스 강추입니다. 네. 그건 저기 여러분들도 도서관에 책 많이 신청해 주세요. 요제프 되게 그때 괴베스. 김영민 PD한테 되게 감사했던 게 그때 아무 데서도 또 서평을 안 써주셨는데 네. 그때 유일하게 김영민 브리핑에서 책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아 그랬나? 예. 인터뷰를 예, 했잖아. 인터뷰를 그럼 해주셔가지고 청구서를 보냈을 텐데. 그리고 되게 뭐, 괴벨스 책은 감사했던 거. 기억이
책도 얇아요. 네. 읽기에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정철웅 기자 앞서 말씀드렸죠. 글을 너무너무 잘 쓴다. 정말 누가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네.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쓰는 유시민 이사장 방송 나가서 몇 세까지 나갔습니까? 아직 1세입니다. 그래도 많이 나가긴 했어요. 그러면 예. 김용민닷컴 TV에 나왔으니 이제 2세를 몇 세? 2세는 가야지. 예. 그렇죠. 자 뉴스와 거짓말 요저 확실하게 우리가 뽑아줍시다. 네. 뽑아서 우리 뉴스와 거짓말이 정말 뭐랄까요 한국 언론의 그런 무책임, 오보 이런 것들에 경종을 울리는 책으로서 언론들은 주목하지 않지만 시민들은 주목하는 책 네. 뉴스와 거짓말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민닷컴에서 최저가로 안 팝니다. 예스24에서 네. 예스24에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김용민닷컴에 있었으면 우리가 한번 먹어봤을 텐데. 위주로 먹기만 해가지고. 예. 자 정철운 기자입니다. 정철웅이 아니라 정철운 기자. 정철 김웅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네. 정철운 기자 여러분 함께 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10세는 가야 됩니다. 예. 뉴스와 거짓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자 그래요. 정말 저널리즘이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미디어 오늘이 또 해야 할 역할이 많아요. 미디어 오늘 여러분 많이 구독해 주시고 그냥 말로만 그 인터넷 사이트 가서 보시지 마시고 요저 신문에서도 뭐 새로운 기사 많이 볼 수 있어요. 또 보면은 온라인에서 안 보이는 그런 기사도 많이 볼 수 있으니까 미디어 오늘 또 많이 구독해 주시고 언론 후원도 흐름을 해주시고. 쭉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저 정철웅 기자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뉴스와 거짓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는 정철웅 기자 아니고 정철운 기자요. 기자예요. 정철운 기자. 네. 우리 동기 형하고 굉장히 좀 각별한 사이인데 오래됐죠. 저기 같은 직장 다른 직장에서 두 번 만났어요. 네. 네, 예전에 PD 저널에서 편집국장 기자로 또 미디어 오늘에서 편집국장 기자로 네. 만났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뭐예요? 띠동갑이에요. 띠동갑이에요. 오 그러면은 8호? 예, 빠른 8호. 빠른 8호. 아 그러시구나. 네. 그래요. 그럼 저기 김정은보다 한 살 예. 젊으네요. 알겠습니다. 네. 아니, 아니 왜 80년대생만 보면 다 김정은하고 비교를 해? 아니 김정은이 그 자리까지 갈 때까지 당신들은 뭐 했냐 얘기야. 잠깐만, 70년대생 누가 있지? 없어. 우리는 386에 짓눌려가지고. 맞아. 아무것도 찌그러뜨리면서 없어, 살았어, 아무것도 우리. 누가 있더라? 없어. 없어 찾아봐 없어. 74년생에 그 사람이 있어. 누구요? 변희재. 전희경 대변인이 몇 년생이지? 74년생이야. 그쵸. 그쯤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요. 자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철웅 기자님 떡 파이팅 하시고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